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주목받을 기업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슈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정쟁에 세계 증시까지 다 흔들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날개를 좀 단 업종이 있습니다. 방사능 업종이죠. 관련해서 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8% 급등했단 말이죠. 네.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도 먼저 살펴볼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그 관세에서 프리한 기업 그룹이 하나그룹입니다. 그죠? 이제 방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특히 이제 그동안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올랐는데 이제 어제 주목받은 것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뭐 상황을 보신 분 알겠지만 예. 굉장히 굴욕적인 면담이었었죠. 이 덕분에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나토를 통한 미국의 방어 태세를 믿을 수 없다는 기대하기 어렵다. 어렵죠. 예, 그렇게 되면서 자리간부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전 세계의 국방 방산 산업의 마켓시어 60%를 미국이 잡고 있어요. 어제 주가를 자세히 보면 미국의 로키트 마틴이나 이쪽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반면에 독일에 있는 방산업계하고 우리나라 방산만 올랐습니다. 라인메탈 같은 유럽 업체들이 그렇죠. 올랐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방위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니까 미국 방산을 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지금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 급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되면서 독일이나 유럽의 방산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자본 여력이 부족한 동유럽 국가들은 빠르게 우리나라 방산을 살 것 같고요.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쪽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단기간으로 호재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큰 호재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주 기대가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인 네. 거고 모멘텀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오르는 주가를 기업이 주가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보려면 이 기업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 이름은 삼성 테크윈이었죠. 네.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 이재용 전 회장이 대권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당시에 빅딜이었습니다. 예. 삼성의 당시 삼성종합화학, 그다음에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방산업체가 테크윈과 탈레스입니다. 예. 요 두 개가 사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모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명 변경한 것은 2018년도에 이제 사명 변경을 했는데 현재 올해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이 상당합니다. 11조를 했어요. 11조 2천억을 했는데 이 중에서 방산 매출이 7조입니다. 그러니까 약 60% 정도 방산이고 원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호재거리는 두 가지였죠. 나로 발사 같은 우주 우리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게 주력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자주박격포 이런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수주 잔고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KF-25라든지 그 비행기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가 수출이 되면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의 형국이면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기존 체력을 가지고 있는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올해 하나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주력 매출이 국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매출이 53%를 넘겼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만들어졌고 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에어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시총이요 전일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의 입장에선 실적이 주가와 연동이 되는데 더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1년 전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3월 5일 하고 대비하면 지난 3월 5일 날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9조였어요. 예. 지금 31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7천억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담이 될 것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제 이게 IT 기업하고 달리 조선하고 방산은 수주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수주 금액이 상당하고요. 그 수주 금액은 이미 반영된 것 같고 지금의 주가는 이제 트럼프발 유럽 안보 문제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추가 여력이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가 여력은 이게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한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이로는 지금 여러 가지 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셨고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볼까요? 유한양행 얘기입니다. 유한양행이 이 폐암 치료 신약 렉나자죠. 이게 미국 문턱도 넘었고 이제 해외로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2천억 넘는 2,700억 가까운 규모로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봐야겠죠. 네.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국내 바이오 기업은 사실 현재는 두 가지로 맥락을 갈라져 있습니다. 네. 일단 CDMO 방식의 위탁 생산. 위탁 생산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피스가 있고요. 또 하나 축은 이제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 쪽에다가 기술만 수출만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ABA 바이오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있는데 유한양액은 전통 국가죠. 전통 기업이고 이미 내년이 100년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제약사가 매출을 지금 2조 원을 넘겼고 전통 제약사가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렉나자를 품목 허가를 바탕으로 해서 매출 오른다는 게 이게 획기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요게 탄력을 받은 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R&D를 지난해 대비 60%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여기 보면 렉나자 라이선스를 2023년에 112억 했는데 지난해 요거보다 그 10배 가까운 1,052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특히 라이선스 수익은 영업이익과 직결됩니다. 이미 라이선스를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이 좀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옛날에 얀센은 아실 거고 요건 제약사. 기업이 메디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메디슨 쪽에다가 이 병행용법으로 미국 FDA의 그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렉나자 라이선스는 조금 더 매출이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탄력을 받은 것 같고 지금 그 제약사들을 책을 보면 파이프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유한양의 다트 그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파이프라인들이 쭉 있어요. 어떤 신약들 나오냐 이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향후에 말씀이시죠? 어떤 신약들이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포트폴리오가 아주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 제약업체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는 쉽지 않은데 전통 제약업체 중에서는 한미약품과 유한양은 굉장히 이런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것 같아서 앞으로 체력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조금 아까 한미약품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박 대표님이 가장 깊게 보실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요 지배구조 이슈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거는 주가 측면에서 또 어떻게 봐야 되고 뭘 알아야 됩니까 투자자들이? 한미약품은 전혀 다르고요. 유한양행은 아시듯이 뭐 1926년에 유일한 박사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상장도 되게 빨리 했어요. 1964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지배구조 이슈는 뭐냐면 유한양행 오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우리 사주도 같은 역할로 하는데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원래 회장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박사가 그 종업원 지주제를 만들면서 그 내규로 회장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회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너처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KTNG도 지금 지난번에 9년 연임 하려고 브레이크를 잡혀서 못한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오너는 아닌데 오너 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 요 우려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외부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요게 굳이 이제 유한양행은 뭐 소유권의 문제는 아닌데 회장이 올라가면 지배구조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완전 수면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럼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지분 구조라든가 뭐 매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한미약품처럼은 크지는 않다. 그래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유한양의 지분 구조를 보면 유한재단이 15.7%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거의 10%고요. 경영권 흔들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유한학은하고 유한재단이 대주주로 자사주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헤지펀드 같이 누군가 결합을 하게 되고 회장이 된다면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수면으로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 측면에서도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짧게만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유한양행 그래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올해는 충분히 체력이 된다. 올해는 괜찮다. 이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한양에서 박힌 게
요 랭라자를 학습해서 매년 한 건씩 랭라자 같은 걸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좋습니다. 예. 라이선스 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착안하시면, 그리고 이제 오너가 없기 때문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럴까요? 포인트를 오너가 있어야 오히려 필요시 배당을 늘리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나요? 우리 오너 나라에서? 지배 구조에서는 사실은 배당이 되게 인색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비오너 기업들은 외부에서 배당을 요구 많기 때문에 예. 배당 여력이 있다면 충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포인트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슈 체크해보고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마켓 포커스였고요. 박주근 대표님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